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제가 얼마 전 경제지에서 이제 연봉 2억 받았는데 뭐 알바 자리도 없다.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그 이제 대기업 뭐 출신, 증권사 출신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지금 했지만 이제 구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 뭐 삼성전자 그룹장 출신이 그 사무보조직으로 지금 이렇게 뭐 지원을 했지만 역시나 그 취업에서 이제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그런 이제 하소연을 지금 이제 하는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의 내용을 좀 읽으면 특히 이제 뭐 재취업을 해야 되는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제 걱정하고 불안으로 인해 갖고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퇴직 시장에서 하향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학교에서 하향 지원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뭐 수능에서 몇 점을 받으면 그게 이제 상대 평가로 몇 등급에 속하고 이게 이제 작년의 기준을 봤을 때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 정도 어느 과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다 비교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뭐 스카이를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을 장학금 받고 갔겠다. 이러면 하향 지원이라는 말을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취업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와갖고 무슨 과에서 학점을 맞고 뭐 이런 사람이 정확 객관적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이 뭐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이 갔다. 이게 이제 하향 지원인데 사실은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하향 지원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취업을 앞둔 퇴직자 입장에서 과연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이걸도 한번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 콘텐츠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취업, 언론에서 이제 뭐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로 인한 서열 스트레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서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일시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게 되면 그 서열 관계가 이제 뭐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맺어진 인연은 죽을 때까지 그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작은 사람보다 항상 대우받아야 되고 약간의 뭐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냐 하면 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을 지금 그 자기 이제 그 부서원으로 써야 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뭐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면 뭐 그래도 이제 그나마 같이 일을 지금 하기가 쉬울 텐데 퇴직자들이 취업을 지금 하는 그런 분야는 대부분 아마 경험이 지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면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도 야단치면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이 드신 분한테 뭔가 일을 좀 못한다고 좀 핀자도 좀 주고 뭔가 좀 피드백도 좀 해야 되고 이러는 게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대부분 다 이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웅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내가 지금 일을 지금 같이 하기 편한 사람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업 시장에서 나이가 많은 건 이게 뭐 굉장히 지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좀 취업난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분들 대부분 보면 상당히 지금 고연봉자였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정도 연봉을 지금 받을 정도면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거의 뭐 이렇게 자기가 지분 참여한 그런 뭐 경영진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임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은 임금을 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지금 느끼면서 저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면 다른 후보자가 있으면 굳이 뭐 그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6천만 원, 7천만 원 줘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꺼운 마음으로 지금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채용하는 게 훨씬 회사에 도움이 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일을 지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봉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도 오히려 이게 채용 거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화려했던 이력이 이제 그 이력 자체가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취업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경력을 어디까지 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어떤 게 경쟁 우위에 서고 내 이력을 지금 뽐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하향 지원을 지금 할 건가 말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그 하향 지원을 지금 한다는 게 뭐 급여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직급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걸 하향 지원이라고 지금 하는데 내가 이제 경쟁자를 지금 이길 수 있을 때 결국은 내가 이제 취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룹장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내가 부사장이었든 내가 뭐 박사든 이런 걸 딱 내려놓고 경쟁자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아니면 역량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지금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하향 지원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손이 빠르고 눈이 빠르고 뭐 몸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향 지원하는 게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연봉 2억 받던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으면 연봉을 이제 1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 내가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급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포지션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채용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급을 주는 사람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굉장히 지금 그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퇴직자가 취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왜 지금 그 고연봉자, 고학력자, 그 경력자가 이제 고직급자가 이게 취업이 어려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 이론에서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부서장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고용주인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용한 사람이 저보다 당연히 이제 뭐 뭔가 지금 경력도 적고 그다음 이제 경험도 없고 지식이 없었고 제가 지금 이 사람을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비교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싶은데 저보다 경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을 제 밑으로 지금 놓게 되면 제가 지금 오히려 이제 그 경쟁 열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사하고 부하하고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없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내 자리를 지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호랑이 새끼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은 설사 이제 역량이 뛰어나고 급여를 지금 적게 주더라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기의식 때문에 채용을 지금 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도 많고 연봉도 높고 그래서 이제 매력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지금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이제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리스크를 지금 감내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설사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오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이제 오히려 위치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하고 이제 부서장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부서장의 의견을 지금 많이 받는다고 하면 채용이 어렵다.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그 뭐 굉장히 과감하게 선택을 한다고 하면 채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이력서를 쓸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어필을 하는 게 나의 경쟁력을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취업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고직급자, 고경력자, 고가치 업무를 지금 하신 분 같으면 하향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뭐 자문이라든가 그다음 뭐 어떤 사회이사 이런 쪽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지원을 좀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그 채용 가능성이 그 하향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냥 이제 응답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나이 제한이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만약에 현혹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서를 낸다고 하면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내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좀 취업이 지금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다가 한번 담당자한테 통화를 지금 해보시는 게 오히려 확률을 지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제한이 없는 게 정말 열린 채용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이제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가 없다고 지금 하신 건지 그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회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사실은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 내가 취업을 지금 하는 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 기술 아니면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레벨업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뭐 정말 내가 지금 뛰어난 역량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갖고 연봉 협상을 하겠지만 채용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할 때는 사실 제가 연봉 주도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결국 이제 회사의 어떤 처분을 지금 따라갖고 이렇게 지금 그 회사에서 주는 연봉을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가급적 좀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지금 낮은 연봉, 과거에 내가 얼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경력을 리셋을 하고 그냥 회사의 처분을 지금 따라서 이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뭐 열심히 일을 지금 하시게 되면 뭐 6개월이든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회사가 연봉 협상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마 대부분 이제 뭐 한 50 중반대 넘어가면 회사에서 고용 계약을 할 때 대부분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서를 쓸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1년만 지금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내가 그 일을 지금 5년, 10년을 만약에 이제 더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5년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10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몇 달이나마 좀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게 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어떤 그 기한을 봤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직의 그 초임 연봉은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구직 사이트에 보면 뭐 연봉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뭐 회사들도 있는데 거기 이제 잘 보시면 하루에 이제 2시간 특근, 그 다음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근무해갖고 뭐 꽉 채우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거기다가 이제 주야간 근무를 지금 교대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지금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 교대 근무자 같으면 이제 고연령자는 가급적 안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고연령자를 뽑았다가 그러니까 경력도 안 되고 뭐 강점이 없는 그 경력자를 뽑았다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병으로 인해서 이제 뭐 쓰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야간 교대 근무자는 고연령자를 안 뽑는다. 뭐 퇴직하시는 분이 이제 창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재취업 가능성보다 창업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뭐 적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성공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퇴직하자마자 이제 바로 지금 창업을 해서 성공을 지금 하신 분보다는 재직하면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분야의 어떤 역량을 지금 이렇게 기른 분들이 성공을 지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지인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지금 따놓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금 따놓으신 분들이 창업을 지금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있으면 사무실은 지금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이제 아파트 뭐 상가라든가 이런 공실이 많기 때문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그 창업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객을 지금 어떻게 이제 모을 거냐는 거죠. 내가 지금 창업하는 건 뭐 돈만 있고 뭐 자격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든지 다 지금 설립을 할 수 있고 창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누구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지금 누구한테 어떤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마케팅을 해서 고객이 살 수 있도록 만들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기술력이 좋고 지금 물건을 잘 만들어내도 망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같으면 기술력이 없어서 지금 망한 게 아니라 지금 마케팅을 못해서 지금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쌓은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품으로 지금 이어지고, 그 다음 그 제품을 다시 이제
경쟁 제품에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마케팅을 잘 성공을 해서 지금 그 고객 손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제 창업 아이템을 지금 잡았을 때 과연 블루오션이라고 지금 하는 창업 아이템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거의 지금 블루오션이라고 지금 하는 아이템은 지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기존 상품들하고 다 이제 경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을 지금 하는 건 괜찮은데 과연 이 경쟁에서 내가 고객한테서 어떻게 어필해서 지금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창업을 하시라고 전적으로 이제 권해드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지금 말리는 쪽으로 가는데, 자, 한번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지금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내가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거기서는 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까지 다 지금 공급을 지금 해줍니다. 거기다가 뭐 원한다고 하면 뭐 인테리어라든가 설계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전문가까지 다 이렇게 붙여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돈만 되면 된다. 마케팅도 지원을 해주고, 이제 운영 매뉴얼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노하우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속을 것 같은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그 가맹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지금 내가 이제 손볼 거 없이 번듯하게 그렇게 이제 매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장을 이제 냈다. 그렇게 이제 쳤을 때 고객을 어떻게 지금 우리 매장으로 이제 끌고 올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좋은 뭐 몫에 그 매장을 지금 꾸몄으면 저절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겠지만, 약간은 이제 뭐 좀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약간 외진 곳에 이렇게 지금 프랜차이즈를 차려야 되는데, 그럼 외진 곳으로 지금 손님을 오기 위해서는 뭔가 매력적인 그런 뭐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제품의 프랜차이즈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대부분 다 이제 이미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거의 지금 브랜드 잘 모르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를 내든지 아니면 외딴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딴 곳으로 고객을 지금 모셔와야 된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런 특별한 그 경험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고객이 그렇게 외딴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이제 삼겹살 집을 차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삼겹살 공부를 지금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 어떻게 되고, 삼겹살을 어떻게 이제 얼마에 떼와야 되고, 누구로부터 떼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요리해야 되고, 고객한테는 어떻게 서빙해야 되고, 이걸 다 이제 제가 몸으로 익히기 때문에 사실은 망하더라도 남는 게 있죠. 뭐 유통 과정이라든가 시장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은 남는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반찬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이 되는데,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거의 반제품을 갖다 주기 때문에 핵심 노하우인 뭐 배합이라든가 유통 과정 이런 부분들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동안에 지금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망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매장의 집기 인테리어만 남게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지금 다시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지금 하시던 분 입장에서는 노하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재기도 사실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뭔가를 창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면 일단 퇴직을 지금 하기 전부터 많은 공을 들여갖고 시장 조사를 지금 이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출퇴근, 뭐 차로 이제 출퇴근 한 20, 30분 안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아니면 뭐 뭔가를 지금 하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후보지 몇 군데를 지금 설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를 계속 지금 방문을 지금 하신 다음에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고,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의 어떤 그 뭐 상가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이걸 충분하게 조사를 지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실 때 이제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문을 지금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게 되면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장 동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서 뭐 이런 업종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걸 하면 혹시나 이제 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정보를 얻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지금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업종이 정해지면 내가 이제 직접 할 건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를 할 건가 아니면 뭐 동업을 할 건가 이건 이제 그 방법이 정해질 거다. 그렇게 지금 하시게 되면 혹시나 이제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시게 되면 노하우라든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지금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공인중개사 분한테서 도움을 지금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선정이라든가 상권 분석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그 동네에서 이제 어떤 업종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예상 매출이 어떤 것까지 대략적인 그런 정보를 지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지금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창업을 지금 하시고 난 다음에 초심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쟁력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치킨집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킨집이 많은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치킨집도 있고 굉장히 지금 좋은 프랜차이즈의 치킨을 지금 치킨 가맹점을 하더라도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치킨을 시켜 먹다 보면 어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튀김 상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제품의 질이 일정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자의 선택에서 이제 제거가 된다. 그게 이제 초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품질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게 되면 고객은 뭐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지켜보면서 그걸 이제 충분하게 인정을 지금 해준다는 거죠. 정말 노력할 그런 각오가 돼 있을까? 이제 그렇게 각오가 돼 있다고 하면 뭐 저는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성공으로 끝나야지 실패로 끝나면 서로가 이제 불편해지니까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도움,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저는 직접 갈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지금 하게 되면 그 상권에 맞는 그 메뉴를 지금 정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제 프랜차이즈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임의대로 지금 변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맛을 더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뭘 좀 뺀다거나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 상권에 맞춰갖고 뭐 이게 융통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렵더라도 제가 직접 요리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직접 저는 하려고 합니다.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바로 이제 아파트 나오면 바로 이제 스타벅스 카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제 지인 아들이 그 스타벅스 맞은편 길 건너편에서 개인 카페를 지금 3년인가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개인 카페를 접고 메가 커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하고 이게 메가 커피하고 그 저희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객이 좀 이제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갈 사람하고 이제 메가 커피에서 뭐 간단하게 이제 먹거나 아니면 뭐 테이크아웃 할 사람들은 굳이 스타벅스 안 가고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이제 메가 커피를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가격으로 지금 하든지 아니면 커피 맛으로 하든지 분위기로 하든지 분명히 좀 개인 카페만의 어떤 그 차별화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을 지금 잘 분석을 하시다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고객들을 만족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뭐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근데 아직도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나이 든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우리 농경 시대의 어떤 그 잔재가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농업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던 뭐 우리 이제 그 시대 때 어떤 그 경쟁 포인트는 결국은 얼마나 지금 그 농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소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가족이 함께 이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이제 3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한 집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부모가 아이 자녀를 봉양을 이렇게 잘 돌보고 난 다음에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가 이제 부모를 모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건 당연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고, 이게 이제 그다음에 농경 시대 때는
사실은 이제 부모가 그 농업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지금 많다 보니까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이제 뭐 리더 겸 전문가로 그렇게 역할을 지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모가 이제 자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자녀가 다시 이제 그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대대손손 그 노하우를 물려주는 문화로 이제 쭉 이어왔는데 이게 이제 산업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농촌에서 이제 대도시로 이주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가족에서 이제 소 단위로 그러니까 뭐 부부가 따로 산다든가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부모하고 같이 사는 자녀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럼 이제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생활해야 되고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생활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물리적인 이제 이별이 있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가 당연히 내가 지금 쟤네들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교육까지 대학 교육까지 시켜놨으니까 쟤네들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분명히 기대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 가장인 자녀죠. 정말 지금 어떤 도시에서 월급을 받아갖고 생계를 지금 유지하고 그다음 이제 뭐 자녀들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빠듯하다 보니까 부모님 생계까지 도울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시켜놓고 쟤네가 성장하고 급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내 노후까지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좀 불편해지는 약간의 이제 그 돈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지금 직접 이제 돌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돌봄을 좀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더 이상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접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기대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기대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지금 좀 그 변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문 돌봄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뭐 요양 서비스, 간병인 아니면 뭐 가사도우미 이런 전문직군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뭐 전화 한 통이면 아니면 뭐 방문해갖고 이제 뭐 상담 받으면 그렇게 부담 안 되는 금액으로 서비스를 지금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으로 이제 부모를 모시는 그다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굉장히 지금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이 상당히 지금 도와주니까 이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헬스케어 기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 상태를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 상태를 지금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내 상태를 지금 이제 알게 되니까 내가 뭐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 스마트 기기의 어떤 그 활용 정도가 굉장히 지금 돌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이제 공동체가 역할이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그 마을이든지 아니면 뭐 지역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좀 같이 이렇게 빌려갖고 같이 사시면서 서로 이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좀 경우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면 어떤 그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어떤 그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녀가 직접 부모를 모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효라고 지금 하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지금 모시는 게 의무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제 뭐 당연히 선택으로 지금 변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자녀가 일방적으로 이제 부모를 돌보는 그런 시대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어떤 수직 관계가 아니라 이게 수평적인 관계로 지금 변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가 이제 부모를 도와주는
이런 서로가 어떤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관계로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손주를 지금 돌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많은 분들이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이사 오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남한테 지금 어린아이를 맡기는 것보다는 손주를 지금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뭐 좀 시간 때우기가, 그러니까 손주 재롱 이렇게 보면서 훨씬 더 충족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뭔가 역할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활기차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그 높아졌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퇴직자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금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가 지금 부모를 어느 정도 도와주겠지만 그 스스로도 어떤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 건강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산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운동을 지금 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자체 안에서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좀 돌봄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지금 나를 잘 돌보고, 그 다음 이제 가족이 나를 잘 돌보고, 나도 이제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질 때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뭐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낙인을 지금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돌보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사실은 돌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사는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뭐 직장을 잡았다 그러면 같이 사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에 따라서 이제 분가를 지금 하게 되는 거고, 분가를 한 다음에 이제 걔네들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따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가정을 새로 꾸린다는 얘기는 걔네들만의 어떤 새로운 그런 지금 그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지금 부모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배우자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라고 하면 며느리는 또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며느리의 지금 또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일반 직장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저한테 월 뭐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준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배우자도 자기 부모한테 그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싶은데, 그것만 합쳐도 지금 월 100만 원씩 과연 부모한테 줄 수 있을 만큼 급여를 지금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놓고 따지게 보면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를 지금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서울이든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지금 그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 하려면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지금 먹지 않고 아껴도 지금 뭐 10년 내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부모를 지금 만약에 모신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얘네들은 평생 아파트 한 채를 지금 못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녀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있을 때는 뭐 받겠지만 그게 굉장히 지금 서로가 미안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지금 하게 된 이유는 별로 없고요. 그냥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집사람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지금 많이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저런 모습이 될 거다. 우리가 이제 저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명 치료가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좀 하고 이러는 편이다 보니까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고, 사실은 어떤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내가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10년 전부터 퇴직 준비를 할 건가, 퇴직 시점에 맞닥뜨려갖고 준비를 할 건가에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지금 얼마나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내가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느냐가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피하지 말고 그냥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뭐 퇴직을 지금 한 사람이라든가 이게 여전히 이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저를 지금 굉장히 그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뭐 후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이 이제 지나면서 내가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과연 이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심각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제 불편하고 귀찮고 뭐 힘든 쪽으로는 생각을 지금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러니까 회피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뭔가 지금 퇴직 생활을 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에서 15년 이후에는 건강이 지금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 건강 수명이 70세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10년 지난 다음부터는 내 건강이 이제 저절로 지금 나빠지게 된다.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 후에 나빠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함정은 조금 있지만, 어쨌든 건강 수명이 70세이기 때문에 보통 퇴직자는 퇴직 후에 한 10년 전 이상 이후부터는 내 몸이 지금 아플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내 옆에 누가 남을 건가? 누가 남아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능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한번 심각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돌봄 서비스가 뭐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을 지금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지금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서 도움을 지금 받으면 최소한 지금 뭐 일당 10만 원씩은 생각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다. 그러면 내가 지금 충분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프게 되면 내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지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가족이 나를 지금 돌볼 수 있을 만큼 돌보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시간이라든가 에너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굉장히 지금 괴로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지금 돌볼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와 피곤이 이런 쌓이는데, 제 예를 들면 아빠하고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 어려움을 지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하고 관계도 안 좋은 상태에서 아빠를 지금 돌봐야 된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저를 지금 정성껏 돌보겠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빠한테서 이런 지금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아빠를 지금 정말 따뜻하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게 서로 지금 가족 관계를 지금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입장에서 보면 가장의 역할이 가장 먼저이지만, 그래도 지금 직장 생활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 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는 걸 지금 가족들은 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지금 사라지거나 줄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가정의 역할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망각할 때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안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한 그 부부들을 지금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참냐하면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볼 때까지 1차적으로 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주더라고요. 억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황혼 이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지는 그런 부인들도 많은데, 우리가 어떤 그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지금 한 바에 의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긴데다가 만약에 서로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지금 일찍 사망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지금 산다는 거죠.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한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사는 부인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되면 남자만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혼 안 하고 지금 화목하게 평생 지금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여러분들의 퇴직 후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몸과 마음을 지금 건강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잘 꾸미시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는 가사 분담을 지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 양은 그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리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지금 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 자녀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면을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양만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사에 대한 그 양은 결국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의리 게임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지금 떠맡게 되면 배우자나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뭐 또 머릿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좀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거지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정말 부인을 지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지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한테 그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좀 화목한,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제 보살필 때마다 가족으로부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폰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쌓아놓게 되면 여러분들 필요할 때 이제 가족들한테 그 쿠폰을 지금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가장 현명한 그게 노후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지금 내가 뭐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시게 되면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지금 많이 할애를 하겠다. 가족한테 얘기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지금 해야 될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하시게 되면 아마 가족들이 처음부터 뭐 아침, 점심, 설거지 다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염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고,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아마 조금씩 뭐 상 차릴 때 뭐 이렇게 숟가락 좀 놔달라. 막 이렇게 굉장히 쉬운 거부터 아마 지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게,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의외로 시간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지금 아무리 뭐 유튜브를 지금 열심히 보고 뭐 텔레비전을 많이 보더라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를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시간을 확보를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좀 설거지 한다고 해봤자 뭐 한 20분 정도 서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아침,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 빼놓고 최소한 10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를 지금 소모를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가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인심도 얻고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뭐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대화거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대화도 지금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제 요리를 지금 좀 한 다음에 그걸 익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거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자들 가끔 이제 만나갖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퇴직을 지금 뭐 아무리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 생활 자금이 항상 이제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한 달에 이제 연금을 뭐 200만 원을 지금 받는다고 지금 했으면 그 200만 원으로 생활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뭐 친구가 지금 뭐 결혼식 해서도 안 되고, 친구 자녀가 이제 결혼식을 해서도 안 되고, 누가 장례식에 나를 초대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 나도 아파서도 안 되고, 그런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어쨌든 지금 그게 돈이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지금 느끼게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200만 원을 지금 맞춰놓고 생활을 지금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지금 되게 되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걱정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도움을 주는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일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하고 만났을 때 내가 지금 한번 술을 지금 샀으면 친구가 두 번을 지금 사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친구한테 도움을 지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지금 고민을 지금 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퇴직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대할 때나 뭘 대할 때나 일단 돈을 지금 한번 걷어내고 생각을 지금 해보자는 거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녀를 지금 보지 않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서 바라는 건 용돈이 아니라 다른 걸 지금 바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지금 할 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지금 아이들을 어떤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점 맞으면 용돈을 주겠다. 아니면 뭐 몇 점 이상이면 뭐 게임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조건을 지금 내걸면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지금 맺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돈이라고 지금 하는 건 분명히 지금 좋은 동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아이가 나 그 돈 안 받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반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지금 어떤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와 관계를 지금 돈으로 이제 조정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맺었는데 충분하게 자기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와 관계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맺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난 돈 안 받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 얼굴을 안 보겠다.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금 뭐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금 걷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은데도 우리가 그런 소중한 부분들을 지금 잊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정말로 지금 바라는 건 성적을 올리고 싶은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사람으로 지금 커서 유명한 대학에 가서 취업을 해서 잘 살기를 지금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금 아이들한테 설득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제 아빠 입장에서 정말 뿌듯하다. 정말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한 노력이 가상하다. 좀 안타깝지만 조금만 노력해줘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와 격려를 지금 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중간에 하나도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너 50점 맞았으니까 용돈 50% 깎겠다. 아니면 뭐 100점 맞았으니까 용돈을 지금 뭐 5만 원 더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론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부모하고 두 부모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부모를 지금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분명히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니다. 정말 아이 마음속에서 뭔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지금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돈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보이는 돈과 같은 그런 어떤 자산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녀들한테 뭐 아파트라든지 하나 물려주려고 굉장히 지금 알뜰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 자산인 거고, 보이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그 아빠의 역할 모델이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할 모델을 하면서 아이가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면서 뭐 공부를 하든지 어떤 직업 선택할 때도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잘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 그러니까 역할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다. 그러니까 돈을 1억 주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가 잘 성장하게 그렇게 지금 잘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자기 진로를 잘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역할 모델이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조직원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상사한테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터놓고 지금 아빠한테 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빠는 그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결을 했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훨씬 더 아이들한테 성장 과정에서 아니면 뭐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아이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지금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항상 그 많은 분들이 퇴직을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학창 시절, 그 다음 이제 직장 시절을 지금 거친 그런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가정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잘 건강하게 그렇게 꾸밀 건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한 가정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노후를 지금 잘 보낼 건가를 고민을 지금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